미국이 지금 30년 만에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는 40년 만이네요. 웃긴 게 뭐냐면 미국에 그 관련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은 세계화라는 걸 명목하에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예를 들면 나이키 공장은 뭐 한국에도 있었고 베트남에도 있었고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나갔으면 관련 기반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선도 들어가고 전기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지금 한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뭐 중고금리가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뭐 이제 우리 채널은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들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이 나뉘는 게 이게 주도주냐, 네. 그렇죠? 주도주에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2.4조가 나왔더라고요. 예, 2.4조 나왔고요. 일단 바닥은 벗어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바닥이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삼성전자는 감산하면 바닥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 특히 D램 쪽은 특수한 상황인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회사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독점적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 구조 때문에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도 엄청나게 감산을 했고 특히 안 좋은 게 낸드 쪽입니다. 낸드는 50%를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감산은 IMF 이후 처음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인위적 감산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감산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덜 만드는 거는 자주 있어 왔지만 공장 자체를 세우는 인위적 감산은 IMF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재고보다 너무나도 많은 재고가 있었던 거고 경제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감산을 통해서 최근에 모바일 D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간 D램을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서 세트 업체들한테 20% 인상 통보를 했고요. 또 낸드 플래시도 최근에 10%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성은 확실히 개선이 된다. 그동안 감산을 했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수요가 있어야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일단 수익성 개선을 통한 바닥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거로 보인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든가 삼성전자 요인이 아닌 다른 시장의 충격 때문에 빠진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지금 정도라면 저는 그래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아래쪽보다는 위에 쪽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가가 보면은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거의 한 1년째 뭐 거의 뭐 박스권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힘들었죠. 같더라고요. 네. 한 6만 원, 네, 7만 원, 뭐 5만 원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아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지? 막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동안의 기다림이 이제는 빛을 그렇습니다. 볼 만한 타이밍이 온 거다. 저는 주식을 할 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제가 어려울 때 산업이 어려울 때가 주가가 제일 쌉니다. 그러겠죠. 그냥 반도체라는 게 평생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감산까지 거쳤고 또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잊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은 어떤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아깝잖아요. 막 빛을 볼 네네. 시간인데 네. 이때 파는 거는 오히려 지금 내가 기다린 걸 다 손해 보는. 예, 보통 꼴이다. 많이 참으셨던 분들이 못 참을 때가 바닥은 확실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뒤부터 올라가는 게 당신들께서 1년 네. 기다리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개인들이 팔면은 뭐 외인이나 기관이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은 좀 알고 지금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어요.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최근에 AI라는 게 붐이 있고 네. 이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GPU라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GPU가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또 이런 D램이 또 있겠죠. 네. 그렇죠? GPU용 요게 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이닉스만 잘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잘 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조금 이제 약간 우리 표현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되기 시작하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HBM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HBM 때문에 사실은 AMD라는 회사에서는 그럼 네가 GPU하고 HBM하고 다 하는 세트를 다 만들어줘.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는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직은 기대사항이고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HBM 자체를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게 맞고 제가 이제 수십 년 경험을 하면서 참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술적으로 실망을 줬던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삼성하면 초격차 이런 기업이었는데 왜 최근에는 그 초격차를 이루지 못하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에 지금 이제 못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TSMC가 훨씬 앞서 나가고 HBM 쪽도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을 안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아 보여요. 대단히. 그래서 조금 더 워낙 훌륭한 기업이고 다니시는 임직원분들도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궁금한 네. 점이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는 그 워낙 또 사이클이 또 네. 센데 그럴 때는 하이닉스가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이 빠를 수도 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좋은 거라면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삼성전자 사업부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또 그다음에 휴대폰과 관련된 또 사업부가 있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반도체가 좋아지는 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부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면 삼성전자가 나은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 D램 쪽만 좋아지는 거면 하이닉스만 사는 게 맞습니다.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아직 비메모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라면 또 삼성전자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닉스만 사야 되겠다라는 시대는 언제냐면 D램만 좋을 때 네.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D램만 좋다면 하이닉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좀 지금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감산에 대한 효과는 둘 다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약간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단 모바일 D램 쪽도 뭐 최근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들이 예를 들면 서버 쪽도 그렇고 네. 휴대폰 쪽도 썩 좋다고 아직 얘기하기는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이닉스가 유리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혹시 얘도 HBM3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삼성전자도 같이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괜찮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게 주도주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대안들이 많으니까요. 아, 그러면 예. 어떤 그 다른 주도주 가능성이 있을 만한 뭐 그런 대안을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경제를 좋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보통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GDP라는 걸 보죠. 네.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액입니다. 즉 저도 그렇고 저보다 잘 사는 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게 GDP인데 주식시장은 그 GDP 안에 들어가는 경제 주체 중에서 아주 일부 소수 선택된 상장기업 몇 개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실제 경제가 어려워도 주가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중에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신기술이 발달했을 때 신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체질이 바뀔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산업화할 때 뭐 조선철강 이런 것들이 몇십 배씩 올라댔었고 중국이 또 소비화라는 체질을 바꿀 때 그때 뭐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게 또 수십 배 오른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원래 우리가 소비의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소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기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네. 심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성을 위해 마중물을 했던 법안이 IRA라는 도구를 했었었고 즉 현재 경제는 투자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는 그다음에 신기술 경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신기술이라면 AI, 인공지능, GPT라고 불리는 AI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미국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엔진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투자인데 이 투자에서 우리한테 함의를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경기가 현 상황부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개인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정부가 돈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현 수준에서 뭐 정부가 여전히 돈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과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과 관련된 투자가 우리한테 행운인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30년 만에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는 40년 만이네요. 투자를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에 그 관련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이랬던 거죠. 지난 40년간 미국은 세계화라는 걸 명목하에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예를 들면 나이키 공장은 뭐 한국에도 있었고 베트남에도 있었고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나갔으면 관련 기반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전선도 들어가고 전기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지금 한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은 지금 투자 경제로 가고 있다. 제조업 경제로 바뀌면서 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 투자가 많이 돼요. 왜? 투자는 정부가 돈을 빚을 내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 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게 뭐 풍력도 해라 태양광도 해라 이거는 지을 때 파이낸싱이 꼭 필요해요. 돈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이들 관련 종목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 수준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면 이들 기업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된 현재 신재생과 관련된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과 관련된 뭐 그런 2차 전지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조금 현 수준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더 좋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원래 획기적인 것들을 보였던 게 송배전 관련 기업들이었었어요. 송배전. 예, 보통 변압기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 주가 부침은 있지만 그냥 결국엔 미국이 투자하겠다는 거 다 보면 결국엔 잘 보면 그냥 한 단어로 하면 전기입니다. 전기. 왜냐하면 그동안은 석탄과 석유로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제는 뭐 바람과 태양광 이런 걸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발전소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전소를 세워야죠. 그게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잖아요. 전기는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죠. 무선이 아니죠. 그럼 다 송배전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을 배제시켰으니 한국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렇잖아도 여기 이제 오면서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의 그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대담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AI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전기차 좋아하시잖아요. 전기차 잘 되면 사실 전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 가지고는요.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40년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는 현 수준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도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미리 투자하지 마시고 그 키워드 자체가 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하려니까 전기가 많이 부족하대. 그래서 더 많은 전력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풍력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석유도 써야 되고요. 사실은 원전 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한 이 관련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뭐 국내외적으로 꼭 한국 기업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미국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저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앞서도 제가 AI를 말씀드렸는데 AI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랐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나올 기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AI는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실제 이 AI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크게 사업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들고 나온다라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일남도 보고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유튜버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사실은 통신의 발전이었거든요. LTE, 5G가 되면서 훨씬 더 빨라지니까 유튜브가 훨씬 더 발전했고 이 유튜브 때문에 우리 부일남도 너무 좋아졌지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AI가 발전하면 세상에 어디서 어떤 사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속도의 혁명, LTE 뭐 이런 것들 되고 5G 되면서 제일 크게 성공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배민이 아닐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 예전에 없던 그런 것들도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업들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기업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 중에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보시면 저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AI 말씀하셔가지고 이 AI는 이제 사실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이쪽은 또 뭐 적자도 많이 나고 막 그래서 사실 뭐 또 그 개별주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개별주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는 AI가 사실은 새로운 산업은 아니고 이번에 GPT라는 것 때문에 네.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네. 거죠. 이렇게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됐던 이유부터 조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돈을 많이 써서예요. 보통 3조 7천억 이상을 GPT가 썼다고 하죠. 샘 올트먼이. 네.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가격도 오르고 많이 그래서 거의 뭐 5조에서 10조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 모델을 만드는데 그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냥 이런 모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LM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단순히 영어만 봐도 되게 많은 언어 데이터가 들어갔구나. 데이터 값이 비싸겠죠. 돈 좀 많이 썼을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말고도 컴퓨터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인데 보통 대당 1조짜리는 써야 돼요. 1, 200억 이런 거 가지고 택도 없고요. 네. 실제 샘 올트먼이 꽤 괜찮은 슈퍼컴퓨터 썼다가 이게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7천억짜리 사줬거든요. 그 뒤로 이게 데이터가 가공이 됐으니까 그 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사실은 더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 비용을 가지고 이게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게 해야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성능이 우리가 이전에 있던 알파고 뭐 이런 어떤 AI에 비해서 진짜 천문학적으로 숫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가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사례를 조금 들어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애들은 미국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서 7개 회사만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외에는 돈을 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파생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타라는 회사가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라마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당신들 다 써보세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 다 쓰되 그걸 가지고 파생 모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다 공유를 하는 거고 라마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좋아지는 거고 또 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조건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1차 그러니까 지금은 버전 2인데 버전 1이 나왔었을 때 공개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파생 모델을 만드는 그게 이름이 알파카라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2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바탕으로 또 비쿠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역시 2주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는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부르면 기술력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AI는 파생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돈이 생각보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의외로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은데 네. 대단히 큰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첫 사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런 파생 모델을 가지고 특정 산업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진짜 큰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 이제 막 초기 투자 뭐 아니면 초기 산업에 잘만 좀 선정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재무 구조도 좋고 선점하는 애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항상 뭐 우리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선점하는 사람들이 네. 유리했잖아요. 네.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양분해서 보세요.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을 만드는 애들은 정말 돈 먹는 함하고 이 친구들의 걱정은 내가 이렇게 돈 들였는데 앞으로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AI와 관련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첫 번째는 사업 모델이 확실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사란 얘기는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업 모델이 있잖아요. 여기다 AI를 붙였더니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니면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에크로벳이라는 그죠? 네. 아주 영상 편집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기존의 사업 모델이 좋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나 미국에서 봐야 되냐면 이 AI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똑같은데 이걸 활용했더니 비용이 많이 줄었어. 그러면 이익이 좋아지죠.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생산성 향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또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 정말 파괴적인 기업들이라면 파생 모델을 통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얘가 이런 걸 딥러닝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네. 근데 그게 정말 돈도 얼마 안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런다라면 들인 돈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신기술에 대해서 되게 네. 마음의 문을 닫으세요. 네. 특히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버셨던 분들은 약간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접어두는 아무래도 좀 분들이 그런 게 계실 있습니다. 겁니다. 그럼요.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부동산이 더 좋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는 야 그게 되겠어? 에이, 말도 안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저는 내년에 정말 좋은 기회들이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떠나서 경제를 떠나서 요거는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업들이에요. 이 엔터테인먼트도 또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또 경쟁력이고 또 이게 또 몇백만 장이 팔리고 막 이러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관련주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 조체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신 분들의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뭐 특히 이제 뭐 우리 보통 가수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러네. 뭐라고 보통 불러도 되나 그분들은 아이돌이라고 네, 보통 부르죠. 네. 예. 그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도 몸소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데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브라는 가수입니다. 그죠? 네. 아이브라는 네. 아이돌이죠. 그래서 뭐 장원영부터 시작을 네.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실제 뭐 애프터 라이크라든가 그죠? IM 같은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노래방 가면 그거 불러요. 네. 요즘 춤 연습하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도 주책바가지인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들릴 정도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해외를 되게 자주 나가는 편인데 길거리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노래 부르면서 이거 하는 애들 많이 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나갔더니 애들이 한국말을 알아요. 이제는 제가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들이 떠듬떠듬해. 왜? 한국 그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배웠대요.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이럴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워낙 이 친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몸값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높은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그 이후에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이렇게 가면 왜냐면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사실 이 관련 아이돌들이 뭐 계약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만 그럴 거냐? 아니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이게 제일 화두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활동이 뜸하던데 모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그 역시 아이돌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소속사하고 뭐 갈등이 네. 있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각 개인마다 굉장히 물론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게 원활한 계약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 왜냐하면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은 그런 어떤 훌륭한 친구들 때문에 많이 성장을 한 건데 네. 일단 걔들이 빠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걔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비싼 비용인데 이 비싼 비용 가지고 이제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어떤 사춘기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봐도 이제는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델이 되겠구나라고 나온 게 나오면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 고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우리한테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인 성장은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통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뭐 주가나 이런 것들도 반영도 많이 됐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뭐 혁신이 됐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뭐 찾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에서의 추가적인 뭐 상승이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일 왜냐면 수도 이제 있다. 제 친구들도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애들도 많고 실제 네. 뭐 PD들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봤지만 엔터테인먼트는 계속 수익 모델이 변해와 왔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소속사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뭐 거의 방송사 PD분들이 그렇죠.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죠? 종편 나오면서 바뀌고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아이돌 있었고 현재 엔터테인먼트에 계신 분들 국위 성향해 준 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선수분들도 너무 훌륭하셨지만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대중문화라는 영향력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조금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좀 많이 클수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그 무엇보다도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영향을 그럼요.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진짜 놀래고 있어요. 제가 1년에 해외를 뭐 17번씩 18번씩 왔다 갔다 출장도 자주 가지만 이 영향력 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예요. 우리 이런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 친구들은 방의 영향력이 이 친구들 영향으로만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영향을 다 미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팔리고는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고 뭐 삼성전자부터 뭐 엔터테인먼트 뭐 아까 AI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런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제 그때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그래도 어떤 선정 기준 하나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시는 마다 기준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산업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 잠잠했던 사업이 커지면 엔터테인먼트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고 네. 요즘 여러분들 2차 전지도 좋았던 게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진 거잖아요. 시장이 커져야 기업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누가 보더라도 새롭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을 일단 선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차별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는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통 얘기하죠. 해자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중세시대 성 앞에서 그 적군들이 네. 못하게 많은 그 불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획기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어떤 독창적인 어떤 차별력이 있다라면 그 두 가지라면 저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택하시면 제가 볼 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뭐 다양한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고려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거나 아니면 앞으로 살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